간병인 주제의 건방지다. 시키는 대로만 해. 세라가 복도에서 지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실수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세라가 지우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의 뺨이 돌아가며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숙은 숨어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온몸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가 아니시면 나가세요. 세라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 뺨 때린 주제에 그게 할 소리야? 영숙이 세라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며 위협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폭행이에요. 세라가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내가 먼저 내 며느리 때렸잖아. 영숙의 기세에 세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드라마를 더 빛나게 합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동구 골목길에 위치한 김영숙의 족발집에 불이 켜집니다. 올해로 55살인 영숙은 30년째 이 자리에서 족발집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족발 삶고 밑반찬 준비하고 저녁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게 영숙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족발을 삶기 위해 큰 솥에 물을 끓이며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족발 많이 삶아야겠네.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 30년 동안 이런 새벽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2평짜리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이제는 10평짜리 제법 큰 가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게 오픈 기념 사진, 10년 전 리모델링 할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3년 전 아들 태연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연과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영숙 같은 강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답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소극적이지만 배려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지우는 참 착해. 영숙은 족발을 뒤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댁일도 묵묵히 하고 태연 뒷바라지도 정성껏 하고 무엇보다 영숙에게 항상 정중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우는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어른스러웠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면서도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시댁에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지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야간 간병 일을 마치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밝고 따뜻했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너 많이 야윗다. 밤일 하느라 고생이 많아.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더 힘드실 텐데요. 지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영숙은 지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없고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우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지는 것을 영숙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었어? 내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먹고 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가서 태연 씨 아침 준비해야 해서요. 지우는 영숙의 배려를 고마워하면서도 남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숙은 가게 정리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가 왜 이렇게 야윈 걸까 싶었거든요. 간병일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야윌 정도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우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한편 서울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지우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환자들의 식사 준비와 청소, 약물 관리까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는 70대 할머니였는데 중풍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우가 친절하게 말하며 할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몰라. 할머니가 고마운 표정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이런 순간들 때문에 간병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매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호사 최세라였습니다. 30살의 세라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지우보다 2살 많았지만 간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우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박지우, 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우가 급히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세라 선생님. 환자 차트 제대로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세라가 차트를 지우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혈압 측정 시간이 틀렸잖아.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병인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라의 성격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간병인 주제에 건방지다. 시키는 대로만 해. 세라가 계속해서 지우를 모욕했습니다. 환자한테 친근하게 굴지 말고 일만 해. 내가 뭔데 환자랑 친해지려고 해?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라의 괴롭힘은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트집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우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실수하면 병원에 보고할 줄 알아. 세라가 마지막으로 협박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지우 씨죠? 이번 달 이자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속 어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자만 300만 원인데 또 밀리면 곤란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 남편 태연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었지만 태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야간 일까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병동으로 내려온 지우는 할머니의 점심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지우야, 너 얼굴이 많이 야윈다. 많이 힘들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나 빨리 나으세요.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세라가 나타났습니다. 박지우, 이리 와봐. 세라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자 세라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간병인 주제에 설치지나 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일을 마친 지우는 시어머니 영숙의 족발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영숙을 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습니다. 영숙은 지우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의지처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영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는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지우는 늘 그랬듯이 영숙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이 그것을 주워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자 이름은 박지우, 금액을 보니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있다니. 그것도 사채업체 빚이라니. 지우는 독촉장을 보고 있는 영숙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침묵이 흘렸습니다. 영숙은 독촉장을 든 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이게 대체 뭐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독촉장을 급히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지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설명? 2억 원짜리 사채 빚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태연 씨는 모르고 있어요. 뭐라고? 태연이가 모른다고?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진 빚을 며느리가 혼자 갚고 있다니요. 제가 몰래 갚고 있어요. 태연 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담이라고? 자기 빚인데 무슨 부담이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지우를 가게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태연 씨가 작년에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사채에서 돈을 빌렸는데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태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회사 다니고 있어요. 사업 실패한 건 저만 알고 있어요.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을 아내가 혼자 감당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간 일까지 하는 거구나.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에요. 간병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혹시 병원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 지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 요즘 표정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영숙은 지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간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으로 거짓말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영숙은 우연을 가장해서 지우가 일하는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우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지우가 일하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여자가 지우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 여자의 명찰을 보니 최세라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건방지다. 환자한테 친근하게 굴지 말고 일만 해. 세라가 계속해서 지우를 모욕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나서면 지우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라가 지우에게 한 발 더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는 뺨을 잡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실수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세라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광경인 것처럼 말입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 간병인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라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뜻이 가득했습니다. 사람 뺨 때린 주제에 그게 할 소리야? 영숙이 한 걸음씩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가 아니시면 나가세요. 이건 직원들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세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 문제라고? 사람 때리는 게 직원 문제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우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실수해서 그래요. 지우는 여전히 세라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지우의 빨간 뺨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실수했으면 말로 하지 왜 때려? 영숙이 세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폭행이에요. 세라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에 복도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환자들이 웅성거리고 간병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을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 왜 병원에 있는 걸까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태연은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태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지우야, 태연이가 병원에 온 적 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태연 씨가요? 아니요. 태연 씨는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우의 대답에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태연이었는데
왜 지우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세라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세라가 오빠라고 부르는 전화 통화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연이 병원에서 도망치듯 사라진 모습과 세라의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곧바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주변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아들이 누구와 만나는지 알고 싶어요. 탐정은 영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태연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세라와 급히 만났습니다. 세라야, 오늘 우리 엄마가 병원에 왔어. 너랑 무슨 일 있었다면서? 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우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나타나서 난리를 쳤어. 그게 오빠 어머니였구나. 세라가 태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한테 뭘 했길래? 별거 아니야. 그냥 일 제대로 하라고 했을 뿐인데. 태연은 세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라가 지우를 때리고 괴롭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엄마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세라가 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왔습니다. 따님의 남편분이 최세라라는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숙은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연과 세라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세라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위자료로 30억을 받은 재벌가 출신입니다.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이라고요? 네. 그리고 태연 씨가 진 2억 원 빚도 사실은 세라 씨와의 만남을 위해 쓴 돈이 대부분입니다. 고급 호텔비, 명품 선물비 등으로 말입니다. 탐정의 말에 영숙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지우가 갖고 있는 빚이 바람 피운 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라 씨가 지우 씨를 괴롭히는 이유도 질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태연 씨와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 하거든요. 영숙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있습니다. 세라 씨는 전 남편 강민호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때 사기를 쳤어요. 불륜 증거를 조작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낸 겁니다. 탐정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강민호 씨가 지금 세라 씨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라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여자였고 태연은 그런 여자에게 넘어가서 아내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남편의 바람 피운 돈을 혼자서 갚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과거도 더 자세히 파헤쳐 주세요. 분명히 다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지우를 불러서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상태를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아이에게 남편의 배신까지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싶었거든요. 지우야, 요즘 많이 힘들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우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일하기 힘들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어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숙은 세라가 지우를 괴롭히는 것을 직접 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우가 더 위축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음 날 영숙은 세라의 전 남편 강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민호는 영숙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했나요? 민호의 목소리에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세라가 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고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세라는 돈만 보는 여자거든요. 저와 결혼할 때도 제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라가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낸 건가요? 불륜 증거를 조작했어요.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법정에서 이겼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민호의 설명에 영숙은 세라가 얼마나 악랄한 여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고소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사기와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요. 민호가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영숙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영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와 태연을 응징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세라를 병원에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세라의 과거와 지우 괴롭힘 사실을 제보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지우를 보며 영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지우를 간병하던 영숙은 우연히 태연과 세라가 복도 끝에서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우가 쓰러졌다니 다행이야. 이참에 보험금 청구해 볼까? 태연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다니요. 오빠, 너무 성급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세라가 태연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계속 버티면 우리가 언제까지 숨어 다녀야 해?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계획이 있어. 세라의 말에 영숙은 두 사람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태연과 세라가 지우의 보험금까지 노린다는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먼저 세라의 전 남편 강민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호 씨, 세라를 고소할 증거 자료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이죠. 그 여자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제가 모은 증거들 모두 드릴게요. 민호는 세라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세라가 저희 며느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세라는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즐기거든요. 저희 집 가정부한테도 그랬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세라의 본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세라가 일하는 서울대학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장은 영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세라라는 간호사에 대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 간호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병원장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세라가 지우를 괴롭히는 사진들과 전 남편을 사기친 증거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저희 며느리를 3년 동안 괴롭혀왔어요. 환자들 앞에서 뺨까지 때렸습니다. 영숙이 세라가 지우를 때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전 남편을 사기쳐서 30억 원을 받아낸 정가자입니다. 영숙이 민호가 제공한 법원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사기와 무고죄로 재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런 직원을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병원장이 급히 인사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세요. 병원 차원에서 말입니다. 영숙의 요구에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세라는 갑작스럽게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최세라 간호사,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얘기해보죠. 병원장이 차갑게 말하며 증거 자료들을 세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세라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간병인을 폭행하고 괴롭힌 일, 그리고 당신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모두 알고 있어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세요. 원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세라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경찰에도 신고될 예정입니다.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라가 해고된 소식을 들은 태연은 급히 세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세라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해고됐다니? 오빠, 큰일 났어. 오빠 어머니가 나를 신고했어.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우리 관계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세라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진정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태연이 세라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집에 돌아와서 영숙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 아내 때문에 갔다 왔어. 영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연이 계속 캐물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많더구나. 지우가 병원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아?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태연은 세라가 지우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영숙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일 거예요. 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연이 세라를 감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라라고? 내가 그 여자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후였습니다. 그냥 지우한테 들었어요. 지우는 그 여자 이름을 집에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영숙의 추궁에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연아, 너 혹시 최세라랑 아는 사이야? 영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설명드릴게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할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거?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라랑 바람 피우는 동안 지우는 내 빚을 갚느라 고생했어. 2억 원짜리 사채 빚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연은 지우가 자신의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우가 제 빚을 갚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어? 영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우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아내가 야간 일까지 하는데 몰랐다고? 영숙이 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동안 넌 뭘 했어? 세라랑 호텔에서 놀아놨지?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한테 사과할게요.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했어. 그 결과를 감수해. 영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지우에게 상속하고 아들은 제외시켜 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런 놈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영숙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라는 해고당했고 태연은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숙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한 다음 날 태연은 절망에 빠져 세라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라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우리 관계도 지우가 내 빚 갚는 것도 전부 다.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세라가 당황해했습니다. 해고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일단 지우한테 이혼 서류를 줘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야? 세라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엄마야. 엄마가 지우 편을 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럼 어머니한테는 지우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면 되잖아. 태연은 세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지우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세라 씨 있나요?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기와 무고죄로 정식 기소됐어요. 30억 원 위자료 사기건으로 말입니다. 민호의 말에 세라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최소 3년은 각오하세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라는 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 나 정말 감옥 가는 거야? 태연도 당황했습니다. 세라가 감옥에 가면 자신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좋은 변호사를 구해보자. 돈은 내가 마련할게. 하지만 태연에게는 변호사비를 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세라와의 만남에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지우에게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많이 회복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태연의 배신을 알려주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영숙이 지우를 족발집으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과 세라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영숙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봤어.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손잡고 걷는 것도. 영숙이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내가 갚고 있는 2억 원 빚도 사실은 태연이 세라와 만나면서 쓴 돈이야. 영숙의 말에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남편이 바람 피운 돈이었다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세라가 너를 괴롭힌 이유도 질투 때문이었어. 영숙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남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우야, 울지 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영숙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연이 족발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얘기할 게 있어. 태연은 지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태연이 준비해온 대로 말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 3년 동안 뭐 했어? 지우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계야. 태연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아, 지우가 내 빚 갚느라 고생하는 동안 너는 뭘 했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태연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문제라고? 내가 바람 피운 것도 부부 문제야? 영숙이 태연과 세라의 사진을 던졌습니다. 태연은 사진을 보고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저는 세라를 사랑해요. 지우와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태연의 말에 지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고?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맞지 않아요. 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영숙은 태연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엄마,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태연이 세라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돈 많은 여자한테 붙은 게 사랑이야?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세라가 30억 원 가진 거 알고 바람 피운 거 아니야? 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세라가 곧 감옥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네? 영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감옥이요? 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 사기친 죄로 기소됐어. 최소 3년은 각오해야 한다는데?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라가 감옥에 가면 자신도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하다니까 부정하지 마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어. 세라가 사기친 돈으로 너랑 놀아났으니까. 태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태연 씨, 이혼 서류에 사인해 드릴게요.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태연이 물었습니다. 제가 갚은 2억 원 돌려주세요.
지우의 말에 태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이혼도 불가능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지우가 당당해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내가 당한 것만큼 받아내야 해.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태연이 영숙에게 매달렸습니다. 도움? 내가 지우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와줄 이유가 없어. 태연이 영숙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숙은 냉정했습니다. 영숙의 말에 태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라도 감옥에 갈 상황이고 자신도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태연이 다니는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 과장이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태연은 실제로 회사 자금을 일부 유용했었습니다. 세라와의 만남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급 호텔비와 명품 선물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썼던 것입니다.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연은 회사에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태연 과장, 프로젝트 자금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태연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프로젝트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한 내역이 발견됐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업무상 필요해서 사용한 겁니다. 태연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무상 필요라고 하시는데 호텔비와 명품 구매 내역이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인사팀장의 추궁에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표를 내시거나 아니면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인사팀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태연은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32살에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세라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제기한 사기 고발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태연도 직장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 나 정말 감옥 가는 거야? 세라가 울먹이며 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사라도 신청해보자. 다른 방법이 없어. 태연도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세라의 혐의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 강민호와의 이혼 과정에서 불륜 증거를 조작해서 30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증거도 확실했고 민호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최세라 씨 사기와 무고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검사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30억 원인 중대한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인을 폭행한 건도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세라의 모든 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세라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세라의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세라가 사기로 받은 돈으로 함께 놀았던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세라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줘. 내가 사기친 줄 몰랐다고 해줘. 태연이 세라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빠도 나를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함께 했으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감옥 가면 누가 너를 도와줘? 태연이 변명했지만 세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던 거야. 사랑은 거짓말이었고. 세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결국 세라는 구속되었습니다. 사기와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저는 이용당한 거예요. 세라가 태연을 배신했습니다. 세라가 먼저 저를 유혹했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저를 꼬셨어요. 태연도 지지 않고 세라를 비난했습니다. 둘은 법정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태연과 세라가 서로를 배신하며 몰락해가는 모습이 통쾌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지우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라는 결국 사기와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연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유용한 5천만 원을 변상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태연도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태연이 영숙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도움? 지우한테 빌어봐.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지우한테 말이야.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어쩔 수 없이 지우에게 찾아갔습니다. 지우야, 제발 도와줘. 나 정말 감옥 갈 것 같아. 도움이요? 태연 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다니 의외네요. 지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태연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었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은 해줄 거야? 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갚은 2억 원 돌려주시고 위자료도 따로 주세요. 지우의 요구에 태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돈 어디서 구해? 그건 태연 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태연 씨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지우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태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태연도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변상할 돈이 없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라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둘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영숙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태연과 세라 모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우만 지켜주면 되었습니다. 영숙은 지우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할 준비를 했습니다. 태연과 세라가 모두 구속된 후 영숙은 지우를 족발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지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의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는 지우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막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도와줄 거야. 영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내 꿈이 뭐였는지 말해봐.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요.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시작하자.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간호학과 학비도 비싸고.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대줄게. 영숙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재산을 지우에게 상속하기로 했고, 당장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진짜 딸이야. 태연보다 훨씬 소중해. 어머니,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혈육보다 마음이 더 진하다는 걸 너 때문에 알았어. 영숙이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태연이었습니다. 보석으로 임시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나 나왔어. 태연이 초라한 모습으로 족발집에 들어왔습니다. 너 어떻게 나왔어?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석금을 누가 냈어? 그게 혜진이가 도와줬어. 태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태연의 대학 후배로 얼마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이라고? 그 어린애가 왜? 영숙이 의아해했습니다. 혜진이가 나를 좋아해서 그래. 태연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영숙과 지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라와의 일로 감옥까지 갔는데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감옥 갔다 나오자마자 또 다른 여자예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지우야, 그게 아니야. 혜진이는 정말 순수한 애야. 태연이 변명했습니다. 세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숙은 태연이 또다시 어린 여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 그 애한테서 돈 얻어낼 생각이지? 엄마, 그런 게 아니야. 혜진이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야. 태연이 부정했지만 영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왔어? 영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기회를 줘. 정말 반성했어.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라는 완전히 잊을게. 태연이 지우에게도 매달렸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잊고? 지우가 분노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뀔 거야. 혜진이도 나를 믿어주고 있어. 태연의 말에 지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또 다른 여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한심하구나. 감옥 갔다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태연이 계속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세라한테도 그렇게 말했잖아.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지우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그 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영숙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호적에서도 파냈고 재산도 모두 지우에게 줬어. 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엄마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고? 친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나?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너도 이혼 서류에 사인해. 이런 놈과 더 이상 엮여 있을 필요 없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우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과의 3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우야, 정말 끝내는 거야? 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랑 제가 갚은 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지우야,
나한테는 그런 돈 없어. 혜진이한테 빌려서라도 주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영숙은 태연이 또다시 다른 여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너 그 어린애까지 속일 생각이야? 엄마, 혜진이는 정말 특별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거든. 태연이 진심인 듯 말했습니다. 특별하다고? 세라도 처음에는 특별하다고 했잖아. 지우가 냉소했습니다. 지우야, 혜진이는 세라랑 달라. 순수하고 착해. 태연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여자가 족발집으로 들어왔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오빠, 여기 계셨네요.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오래 안 들어와서 걱정됐어요. 혜진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혜진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태연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혜진 씨죠? 저는 태연의 어머니예요. 영숙이 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진 씨, 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반성하고 있어요. 혜진이 태연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이 순진한 아이가 태연에게 당할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혜진 씨, 태연이가 전 부인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혜진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조심하세요. 태연 씨는 변하지 않아요. 지우가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오빠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혜진이 태연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태연은 혜진과 함께 족발집을 떠났습니다. 영숙과 지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저런 일이 반복되겠네요. 지우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벗어났잖아. 영숙이 지우를 위로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영숙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간호학과에 편입해서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식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라가 괴롭혔던 그 병원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지우 간호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환자들이 지우를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편찮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우는 여전히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간병인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아무도 지우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족발집도 지우의 도움으로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이 간호사가 되셨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최고야. 진짜 딸 같아. 영숙은 언제나 지우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우야, 태연이 또 사고 쳤대. 동료 간호사가 소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궁금해했습니다. 혜진이라는 후배가 태연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걸렸어. 지우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혜진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을 것이 뻔했거든요. 혜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해고되고 고발당했어. 태연은 또 도망갔다고 하던데. 동료의 말에 지우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영숙의 족발집에 들렀을 때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애가 태연 때문에
회사 돈 1억 원을 빼돌렸다가 걸렸어.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진한 애가 태연한테 완전히 속은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요. 태연 씨는 정말 변하지 않아요. 지우가 씁쓸해했습니다. 그런데 태연은 어디 있어요? 혜진이가 구속되자마자 바로 잠적했어.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나 봐.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혜진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태연 때문에 죽을 뻔했어. 영숙이 분노했습니다. 지우는 혜진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 오빠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지우가 혜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과자예요. 취직도 할 수 없고. 혜진이 절망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죠. 지우는 영숙과 상의해서 혜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애도 태연 때문에 피해를 본 거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영숙도 혜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혜진의 변호사비를 대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혜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우 언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우리도 태연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서로 도와야지. 지우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태연은 여전히 종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혜진 사건 이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거야. 영숙이 추측했습니다. 그런 놈은 어디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지우가 단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에서 또 다른 여자를 속여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이혼녀를 속였다는데 정말 한심해. 그 여자분도 불쌍하네요. 지우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태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벗어났잖아. 그걸로 만족하자. 영숙이 지우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태연 씨와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놈과 평생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리고 어머니를 만난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태연보다 훨씬 좋은 딸을 얻었어. 영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육보다 마음이 더 진한 거 맞네. 어머니, 혹시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찬성이지.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골라야 해. 태연 같은 놈 또 만나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지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맞아. 내가 엄격하게 심사해 줄게. 영숙이 농담조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혜진 씨는 어떻게 지내요? 그 애는 이제 많이 나아졌어. 작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맞아.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처럼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놈은 예외지. 지우가 동의했습니다. 태연 씨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그때 갑자기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박지우입니다. 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지우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제가 나가야 해요. 지우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늦게 끝나면 택시 타고 와. 영숙이 당부했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태연의 배신으로 시작된 복수가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잘 됐구나.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꿈을 이뤘고 나도 진짜 딸을 얻었고. 벽에 걸린 지우의 간호사 자격증을 보며 영숙은 뿌듯해했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영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우리 딸이 최고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영숙과 지우. 이들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여자의 아름다운 유대감이 계속될 것입니다.